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의 빅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 만성, 난치성, 그리고 희귀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국내에서는 2010년도쯤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각각 7천여 건 그리고 16,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차 증가를 해서 2019년도에는 크론병이 18,000명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 37,000명 정도이고 아마 지금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이제 직접 보기 시작한 것이 2015년 정도쯤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ASA 제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미트라나 피르네툼과 같은 면역 조절제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 그 외에도 레미케이드, 램시마, 휴미라, 심퍼니아와 같은 생물학 제제들이 있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2022년도 현재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약들이 나와서 저희의 치료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5-ASA 제제에 약제가 하나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 제외에도 클리퍼란 약이 궤양성 대장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아랫줄에 있는 생물학 제제 그리고 소분자 제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생물학 제제를 사용할 때 치료의 다양성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7년밖에 되진 7, 8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굉장히 치료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증성 장질환의 빅트렌드는 조기 치료 그리고 목표 지향적 치료와 엄격한 조절 그리고 다양한 생물학 제제 및 소분자 제제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질환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 및 증상이 악화 호전을 반복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강력한 일종의 면역 조절제를 통해서 염증을 억누르고 증상을 호전시켜 주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자를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오래되고 그러면서 장 손상이 누적이 되면 협착이나 누공 그리고 대장암과 같은 합병증이 쉽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자에게서는 결국 수술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염증성 장질환의 트렌드는 보시는 것처럼 장 손상이 누적이 되기 전에 조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장 손상이 누적이 되기 전에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조기에 잘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고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염증 및 궤양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장 손상을 최소화해서 수술 및 입원료를 감소시키고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30대 남자 환자분이었고 크론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5년 전에 진단이 되었고 4년 전부터 크론병에 대해서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면역 억제제를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드물지만 환자분들이 꽤 고생을 할 수 있는 췌장염 부작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더 쓸 수가 없었고 생물학 제제 사용을 권유를 했으나 환자분은 약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사 및 치료를 받지 않고 민간요법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최근에 복통이 악화되어서 본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왼쪽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CT에서 아주 심한 협착이 발생을 하였고 이후에 뒤늦게 치료를 해보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심한 협착이 호전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장절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증상에 맞추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였지만 현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표 지향적 치료와 엄격한 조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이런 증상 호전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러한 증상 호전 정도로는 소장 및 대장의 염증 정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자 하는 환자의 예후와도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보시는 것처럼 점막 치유 혹은 조직학적 치유 개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염증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CT,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지금 장 상태가 어떤지, 염증 정도가 어떤지, 치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러한 검사들을 자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이나 2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러한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검사를 하기 전까지 환자분의 증상만을 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맨 아랫줄에 있는 이런 C 반응성 단백 혹은 대변 칼프로텍틴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환자분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고 그 염증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한 가지 예를 역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를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변 칼프로텍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장 대장에 염증이 생기고 오른쪽에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그 동그라미가 이제 염증 세포인데요. 그런 염증 세포들이 이러한 소장 대장에 끼이게 되면 그때부터 대변 칼프로텍틴이 소장 대장 내강 쪽으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분비된 칼프로텍틴을 대변에서 검사를 통해서 이런 칼프로텍틴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측정을 통해서 장 염증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래쪽 그 표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과 CT, MRI를 통해서 심한 염증 정도가 확인이 되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뭐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이제 외래를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 CT나 MRI 그리고 내시경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검사를 매번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염증 수치인 C 반응성 단백이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역시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좋아지는 정도로 알 수 있긴 한데 이 C 반응성 단백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장 대장의 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C 반응성 단백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50% 정도의 환자에게서만 이 C 반응성 단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유용한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변 칼프로텍틴은 C 반응성 단백이 정상으로 나올지라도 이런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약물 치료 시작 전에는 1500대의 수치가 나왔었고요. 그 뒤에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500, 700, 600, 500 그리고 저희가 약제 사용을 하고 1년쯤 되는 시점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운 100까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CT나 MRI 그리고 내시경까지 시행을 했어야 알게 되는 환자분의 상태를 보시는 것처럼 대변 칼프로텍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대변 칼프로텍틴 상승이 반드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감염성 장염에서도 이러한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변 칼프로텍틴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올랐다고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에서 저희가 여러 번 검사했을 때 이러한 치료 반응 내지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물학 제제 및 소분자 제제의 도입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미케이드와 램시마, 휴미라, 아달로체, 유플라이마, 그리고 심퍼니, 킨텔레스, 스텔라라, 젤잔저와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분류하자면 현재 크론병에서는 대략 4가지 정도의 생물학 제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6가지 정도의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과거에 저희가 2015년도쯤에 과거에 보던 그런 약물 개수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2-3년 내에 굉장히 많은 약제들이 또 새롭게 하나씩 도입이 되거나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성 장질환에서 과거에는 생물학 제제나 소분자 제제를 도입할 때 저희가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약을 한번 써보고 그 약이 잘 안 들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약으로 넘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소 선택지가 4가지 이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첫 번째 제제, 두 번째 제제로 무엇을 먼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약이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면서 부작용이 적은 그런 약이 있다면 무조건 그 약을 쓰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생물학 제제들 중에서는 그런 약제는 없고요. 효과를 나타낼 확률들은 약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효과가 조금 더 센 약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만큼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서 현재 약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의사들이 고민하는 점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나이가 어떠냐, 그리고 환자분이 치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나이가 소아 나이인 경우에는 저희가 또 보험급여 문제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제가 제한되어 있고, 반대로 또 환자분이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염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가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는 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치료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에 잘 듣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장관의 증상 아니면 임신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약제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은 또 환자분께서 정맥주사보다는 피하 주사로 맞는 것을 더 선호하신다면 그러한 약제를 선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질병 상태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전에 환자가 이러한 생물학 제제 그리고 다른 어떤 약제를 쓰고 있냐에 따라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약제 중에 무슨 약을 먼저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물학 제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물학 제제 내지는 주사제를 쓰자고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림에서와 같이 과거에는 2007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던 생물학 제제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크론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게서 이미 생물학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장질환에서 생물학 제제 혹은 소분자 제제의 사용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 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러한 생물학 제제와 소분자 제제를 적극적으로 조기에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기 치료, 그리고 목포 지향적 치료와 엄격한 조절,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학 제제 및 소분자 제제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